이번 영상에서는 피상적 주장과 권유적 진술을 다룰 건데요. 목차 먼저 보겠습니다. 시적 진술, 시적 진술과 설명, 진술의 특성, 진술의 특성 중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들려주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청각적이다 라는 특성이 있죠. 묘사가 시각적이라면, 묘사가 시각적이라면 진술은 청각적인 느낌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술의 종류 뭐뭐 있을까요? 독백적 진술, 권유적 진술, 해석적 진술 세 가지가 있고요. 넋두리와 독백적 진술, 지난 영상에서 했죠. 피상적 주장과 권유적 진술, 자기중심적 사고와 해석적 진술, 진술과 묘사의 어울림. 네, 이런 쪽은 제가 참 좋아하는 분야입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 사고와 해석적 진술. 인지과학적인 학문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복습합니다. 독백적 진술, 독백적 진술을 하다가 넋두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감정으로부터 탈출해야 한다 라고 했죠. 감정으로부터 탈출해야 된다. 엘리어트가 뭐라고 말했어요? 시는 감정의 해방이 아니라 감정으로부터의 탈출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넋두리, 또 푸념, 신세타령, 하소연에 빠지지 않으려면 감정으로부터 탈출해야 된다. 이거 꼭 아주 마르고 닳도록 이 문장에 얻으세요. 아주 이런 오류에 많이 빠집니다. 대단히 많이 빠집니다. 초보 시인들의 99%가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 감정입니다. 감정. 감정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려면 과장된 표현을 쓰는가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말을 나오는 대로 다 해버리는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언어를 절제해서 쓰고 있는가. 그러면 감정이 안 빠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즉 감정에 들떠가지고 감정에 휩싸이지는 않는가가 절제된 언어와 담담한 태도로 쓰는가. 이 두 가지만 봐도 감정에 잘 휩쓸리지 않습니다. 감정으로부터의 탈출하는 방법. 감정으로부터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요? 같은 말인데, 써놨어요. 무절제한 언어와,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무절제한 언어와 과장된 표현. 이거 쓰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한다든가, 또 지나치게 과장하게 해서 표현한다든가, 너무 크게 막 장엄하게 쓴다든가 이러는 것들은 이제 감정에 이제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 무절제하게 언어를 쓰고 있다든가 과장된 표현을 쓴다라고 생각되면 내가 지금 넋두리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감정에 휩싸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절제된 언어와 담담한 표현으로 시인만의 고유한 시적 인식 내용을 들려주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진술은 이렇게 들려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시인만의 고유한 시적 인식 내용. 시적 인식 내용.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시를 쓸 때는 시를 쓴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시를 쓴 목적.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어떤 깨달음 같은 거.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독자가 시인의 시를 읽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꼭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다음, 이 단어를 좀, 어떤 분야를 이해를 쉽게 하려면 어떤 분야를 철학이든 특히 철학 같은 게 굉장히 심하죠. 철학을 많이 해야 돼요. 철학을
어떤 학문을 하든 철학은 해야 됩니다. 근데 철학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죠. 그것은 아마도 어, 그, 실존주의 철학이 한국에 좀 많이 들어와서 그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은데, 철학은 굉장히 에너제틱, 아주 그냥 열정이 넘치는 학문이고, 아주 중요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틈틈이 조금이라도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딴 데로 흘렀는데요. 그러니까 철학을 하든 과학을 하든 수학을 하든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분야의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분야가 쉽게 느껴지고 감동이 있고 재미가 있어요. 수학을 하더라도 수학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풀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수 이러잖아요. 함수. 그러면 함수가 무슨 수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수를 함수라고 하는가? 이 질문을 딱 던졌을 때 그것에 대한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네, 아주 그러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언어 한계가 세계의 한계다라고 하잖아요. 언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네, 누가 한 말이죠? 네, 비트겐슈타인이 한 말이죠. 논리철학 연구에서인가 한 말이죠. 자, 피상적 주장, 이게 피상적이란 말부터 봐요. 가죽 피자에다가 모양상자 이렇게 썼네요. 가죽 피, 모양상. 네. 이, 이게 상자도 여러 개, 모양 상자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나무 조각 장자 옆에, 옆에 뭐, 개견자 쓴 것도 있고, 또 코끼리상 쓴 것도 있고, 또 코끼리상 앞에 사람 인자 들어간 것도 있고, 이 모양 상자가 참 많아요. 한번 써볼까요? 이게 위에 상자가 있어가지고. 자, 한번 이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요. 상하고 한자 딱 치면은, 아이고, 문제는 제가 안 보이네요. 이게 이제 원래는 서로 상자죠. 서로 상자인데 모양상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모양상이죠. 이것도 모양상인데 앞에 있는 게 나무 조각 장자고 뒤에 있는 게 개견자죠.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제 원래 이거는 코끼리상인데 모양상자로 많이 쓰죠. 그리고 이것도 모양상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이거는, 어떤 그 존재가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모양새를 이걸 쓰고요. 이거는 좀, 본뜬 거, 이렇게 모양을 본뜬 거, 그런 게 돼서 쓰는 말이고, 이 상자는 좀 좀 관계성, 네, 그런 걸 나타낼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상자는 원래는 이제 테이블 위에 개가 올려져 있는 어떤 상자인데, 뭐랄까요, 사태 같은 걸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모양 상자가 참 많아요. 네, 그렇답니다. 근데 여기서도 피상적이라고 할 때 이게 모양상자를 서로 상자를 써놨죠. 이 모양상으로도 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가죽 관련된 이런 말들. 가죽 피자에다가 모양상자 쓰잖아요. 그래서 겉모양만 그럴듯한 이런 뜻입니다. 이 피상적이란 말로 다른 말로, 그러니까 피상적이다 이 말은 어떤 대상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본질은 별로 관심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만 관심이 있는 것, 그것이 피상적, 뭐 관심이 아니어도 되죠. 본질에는 관련이 없고, 그죠? 그리고 겉모습에만,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만 관련이 있는 것, 이렇게 말해도 되고, 관심이 제일 낫네요. 그래도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만 관심이 있는 성질, 이것을 피상적이라고 합니다. 본질이 뭐죠? 근데 본질, 우리는 사물을 보면, 물론 사람에는 본질 같은 거 없죠. 본질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밥상이 본질은 거기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본질이죠. 근데 그냥 뭐 나무만 본다든가 철만 본다든가 이러면 그게 밥상의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 본질을 사물을 보면 그 본질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주장이 피상적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상적이다 이러면 흔히 뭐라고 그래요? 평면적이다, 외면적이다. 표면적, 형식적, 표면적, 형식적 이런 말 많이 쓰죠. 표면적이다, 형식적이다. 뭐 외면적이다는 잘 안 쓰나요? 평면적이다, 거칠하다 이런 말 많이 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권유적 진술, 예, 권유적 진술 많이 했죠. 권유적 진술은 어떤 것을 권유적 진술이라고요? 타자에게 네, 저 자각, 그러니까 각성이라고 하죠. 각성과 반성, 그리고 동조와 참여를 요구하는 진술이 권유적 진술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화자 자신의 각성과 반성이 꼭 우선해야 된다라고 네, 네, 한번 다룬 적 있죠. 네, 잘 기억해 두세요.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화자가 먼저 스스로 각성하고 반성하고 뭔가 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를 쓴 목적이 되고 또 독자 입장에서는 시를 읽을 만한 이유가 되는 거죠. 깨달음이 없으면 굳이 시를 읽을 이유가 없죠. 어려운데. 그래서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항상 그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선해야 되는 게 관찰. 네, 꼭 관찰이 중요하죠. 관찰을 하면서 맹목적으로 관찰하면 안 되겠죠. 뭔가 찾고 연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찾고 연구하는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탐구라고 합니다. 탐구. 네. 탐구라고 하는데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만약 그런 게 없으면 특히 관찰과 탐구, 연구 뭐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그 각성, 반성,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게 바로 피상적입니다. 그런 거 없이 하는 주장이 피상적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관심이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 그죠? 저기 하는 주장 그런 것들을 피상적 주장이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 피상적이란 말 나오죠. 본질적인 현상은 추구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에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게 중요하죠. 본질이라는 단어와 현상에만 관계하는 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피상적 주장을 하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난삽하다, 생경하다, 잡박하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단어 꼭 알아두세요. 심사평에서 이 말 아주 많이 쓰죠. 난삽하다, 생경하다, 잡박하다. 네, 순서대로 많이 쓰죠. 네,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 설명 나옵니다. 자, 난삽하다, 어지러울 난자에 떫을 삽자입니다. 이거 발음이 잘 안 돼. 어지러울 난, 떫을 삽. 네. 이게 앞에, 어지러울 난자 앞에 있는 게 진흙근자인데, 새가 진흙에 묶여가지고 못 날아가는 거. 그것을 이제 어려울 난자, 어지러울 난자가 아니라 어려울 난자죠. 어지러울 난자는 이렇게 생겼어. 어지러울 난자. 아이고, 이게 말을 잘못해드리는 바람에, 아이고, 안 보이네, 또. 아이고, 어지러울 난자가 안 보여요. 이 란자로 찾아야 되나? 잠깐만요. 네, 이게 어지러울 란자죠. 이게 어지러울 란자인데, 제가 이게 어려울 란자입니다. 어려울 란자에다가 떫을 삽자, 어렵고 떫은 맛을 난삽하다라고 해요. 흔히 이 글이나 말, 매끄럽지 못하고, 한마디로 난해하고 껄끄러운 것, 한마디로 난해하고 불편한 것, 이러한 글을 난삽하다. 이해는 안 되고, 말이 그냥 뭔 말인지 모르겠을 때, 이해가 안 돼요. 굉장히 막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단 그냥 이해가 안 돼요. 글을 잘못 써놓은 거죠. 뭔 말인지 모르게 글을 써놨어요. 그럴 때
난삽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생경하단 말은 조금 다르죠. 그 표현이 세련되지 못하고 어설프다. 근데 이게 생자가 날생자에다가 구들경자잖아요. 이렇게. 구들경자. 한마디로 생전 처음 본 것 같이 어색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좀 딱딱하고 어색하고 글이 별로 이렇게 너무 이상해요. 그러면 생경하다라고요. 뭐 딱 그렇게 뭐 틀린 건 아닌데 뭐 이렇게 그런 상황이 너무 이상하게 글이 진행이 되면은 서술되면은 생경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는 섞일 잡자의 섞일 박자입니다. 이 박자는 원래는 얼룩말 박자예요. 얼룩말이 막 색이 섞여 있잖아요. 얼룩말 박자고 또 반박하다 할 때 쓰는 박자입니다. 근데 이제 섞이다, 뒤섞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잡박음, 뒤섞이고 뒤섞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구마구 글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마구 뒤섞여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적확한 이런 말 시에서는 많이 쓰죠. 적확한 뭐 비유, 뭐 적확한 표현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그러지를 못한 게 이제 잡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너나 구체적인 시를 보면서 하도록 해요. 자, 아래 시의 권유적 진술 형태에서 보이는 좋지 않은 점이 뭔가 이렇게요. 권유적 진술 형태에서 보이는 좋지 않은 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아래 시가 난삽하고 생경한 느낌을 주는 이유가 뭔가? 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죠? 이 어떤 면에서 이게 좋지 않은 점인가? 이 두 가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들에게 얼어붙은 도시의 골짜기 같은 우리들의 서툰 가슴에 연두빛의 싹이 돋아나 우리 서로 나눌 기쁨의 날을 위하여 이름 없는 생명 같은 씨를 뿌리자. 산속 깊은 곳의 샘물 같은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속살에도 버티고선 벚나무를 잘라내고 우리들의 입김으로 우리들의 몸으로 색깔 터질 듯한 결실의 믿음이 솟아나 가슴에 닿을 날을 위하여 동네 어귀마다 우리 그대로의 우리의 씨를 뿌리자. 잠자는 개구리 잡아 보약 만들고 깊은 땅속 꿈을 꾸는 뱀을 잡아 노리게 삼아. 오늘이 살아 숨쉬는 거리에 진열될 때 우리의 깊은 몸으로 피어날 핏줄의 끝없음을 위하여 하늘에 복이 없는 형제 같은 그 땅에도 우리들이 이름지어 같은 꽃을 피울 씨를 뿌리자 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어렵다기보다는 한마디로 난삽한 문장이니까 한 년씩 볼게요. 먼저 첫 번째 거 보시면 얼어붙은 도시의 골짜기 같은 우리들의 서툰 가슴에 연두빛 싹이 돋아나 우리 서로 나눌 기쁨의 날을 위하여 이름 없는 생명 같은 씨를 뿌리자. 뭐 딱히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들죠.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난삽하다, 생경하다. 생경은 조금 거리가 있나요? 아무튼 잡박하다 이런 표현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선 보시면 얼어붙은 도시의 골짜기에 이거 보시고 얼어붙은 도시의 골짜기에 우리들의 서툰 가슴에 이 부분이 또 부딪혀요. 이렇게 영어 이렇게 우리들 서툰 가슴에 연두빛 싹이 돋아나 우리 서로 나눌 기쁜 날을 위하여 이름 없는 생명 같은 씨를 뿌리자. 이게 왜 문제인가? 이게 얼어붙은 그러면은 무슨 느낌이 돼요? 얼어붙은 하면 연상되는 우리가 연상이란 말 잘 기억하시죠? 연상 어떤 말을 딱 하면 다른 무엇이 떠오를 때 그 떠오른 것을
떠오르는 것을 연상이라고 하죠. 얼어붙은 하면 뭔가 좀 얼어붙은 뭔가 그 냉혹한 분위기가 좀 뭐 약간 냉혹하고 황량하고 아주 그냥 이제 쌀쌀맞고 이런 뭔가 부정적인 어떤 느낌이 있죠. 약간 비극적인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걸 비극적인 느낌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서툴다 우리는 희극을 보면서 왜 웃죠? 뭔가 좀 웃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뭔가 항상 서툴고 부족함이 있죠. 자기보다 서툴고 부족함을 보면서 사람들은 웃음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왜 코미디언들 보면은 항상 그 시청자들보다 한 수 좀 더 낮은 층에서 이렇게 웃기죠. 그래서 서툴다 이러면은 뭔가 그 어설프고 좀 뭔가 미숙하고 그러죠. 그런 모습을 뭐라고 그래 우리는 희극적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얼어붙은이라는 말에서 연상된 것은 냉혹함과 황량함 그리고 비극성이 있고 서툴다라는 말에서는 뭐예요? 좀 뭔가 그 어설프고 미숙하고 그리고 희극적인 느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는 둘 다 가슴을 수식하면 모순이 되죠. 네, 둘 다 가슴을 수식하면 모순이 돼요. 이렇게 병치라고 하죠. 한국어에서 병치, 네, 병치 영어로 collocation이라고 합니다. 네, 이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 두 개를 가슴이 어떻게 동시에 희극과 비극을 둘 다 가지면은 얼마나 읽는 사람이 헷갈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같이 쓰면 안 되는 단어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이제 시가 난삽하다라는 표현을 들을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생명 같은 시, 우리가 죽음 같은 침묵, 침묵은 생명이 없죠. 그런데 이제 죽음이라는 말로 이렇게 딱 어울리는데 시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이따 또 생명 같은 시, 생명이 같은과 같이 쓰기가 힘들어요. 특히 시에서는 물론 뭐 생명 같은 바위 뭐 이렇게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표현 만들기가 참 상황이 잘 안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죽음은 많이 쓰죠. 죽음 같은 침묵하면서. 근데 이제 여기 죽음 같은 냉혹함 하기도 하죠. 근데 이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같은 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 시는 실제 사물이고 생명은 추상어죠. 이렇게 이 두 개가 같은이라는 말로 연결되기는 불편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속 깊은 곳 샘물과 같은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속살에도 버티고선 벚나무 잘라내고 우리들의 입김으로 우리들의 몸으로 색깔 터질 듯한 결실의 믿음이 솟아나 가슴에 닿을 날을 위하여 동네 여기마다 우리 그대로의 우리의 씨를 뿌리자라고 했는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샘물 같은 해놓고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속살이라고 써놨어요. 샘물과 속살을 비교하는 것은 자체가 불편하죠. 무슨 속살, 뭐 차라리 여기가 흙이라면은 속살에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근데 속살이 뭐예요? 옷에 가려져 있는 살결을 속살이라고 하죠. 근데 샘물, 저 숲속 깊은 곳에 샘물이 있대, 옹달샘. 저 물은 생명의 원천이죠. 그리고 속살은 생명의 일부분이죠. 즉, 살의 일부분이잖아요. 샘물은 그 생명의 원천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기가, 같이 만나기가 불편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티고선 벚나무 잘라내고 벚나무를 잘라낸대요. 이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아무래도 좀 그 일본의 국화라서 그것에 대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정말
저 아주 그냥 그 내용 시가 한마디로 진짜 난삽하죠. 예, 그래요. 그리고 또 벚나무 잘라내고 우리들의 입김으로 우리들의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를 말하는 것과 우리의 어떤 육체적 영향력을 말하는 거겠죠. 색깔 터질 듯한 결실의 믿음이 색깔 터질 듯한 결심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색깔 터질 듯한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그 좀 화려한 표현을 쓰고 있죠.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색깔 터질 듯한다. 우리가 또 결실이라고 하죠. 꽃을 심었으면 꽃이 피면은 열매를 맺죠. 그 열매를 결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좀 그 뭐랄까 성공이나 뭐 내실 뭐 그런 것들을 말하죠. 이렇게 색깔 하면 뭔가 좀 화려한 느낌이 나죠. 지나치게 화려한 느낌. 그래서 좀 과장된 느낌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솟아나 가슴에 닿을 날을 위하여 동네 어귀마다 우리 그대로 씨를 뿌리자. 잠자는 개구리 잡아 보약 만들고 깊은 땅속 꿈을 꾸는 뱀을 잡아 놀이개 삼아. 이거 여기서 좀 너무 좀 과장되어 있죠. 이 개구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양서류잖아요. 또 뱀도 양서류인가요? 파충류라고 해야 될까? 근데 영어로 그 amphibian이라고 하는데, 양서류를 아무래도 이런 의미로 쓴 것 같기는 해요. amphibian이라고 하는데 양서류. 그러니까 육지에서 살고 물에서도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나라가 침략당했다면 이쪽 편도 되고 저쪽 편도 되고 이중간첩 정도의 느낌, 뭐 매국노 뭐 이런 느낌도 들죠. 그놈들 숨어 있는데 잡아다가 놀이개 삼고 그냥 아작아작 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이 살아 숨쉬는 거리에 진열될 때 우리의 깊은 몸으로 피어날 핏줄의 끝없음을 위하여 하늘에 복이 없는 형제 같은 땅에도. 이거 이렇게 또 형제는 사람이고 땅은 사물인데 이렇게 형제 같은 땅 이래버리면 안 되겠죠. 그냥 이거 싹 지워서 형제의 땅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렇죠? 이렇게 불편한 표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난삽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름지어 같은 꽃을 피울 씨를 뿌리자. 같은 꽃을 피운대요. 우리들이 이름을 직접 짓는데요. 우리가 그 땅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같은 꽃을 피울 씨를 뿌린다고 하는데, 꽃을 피운다. 우리들이 직접 그 땅에 이름을 지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또 같은 꽃이려 같은 나라일 수도 있고 같은 민족일 수도 있고 같은 언어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씨를 뿌리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이것도 좀 봐요. 자, 이거는 또 어떻게 이 하나씩 보시면은 여기서 설명한 건데요. 이 얼어붙은 도시, 서툰 가슴, 한마디로 이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쓴 겁니다. 얼어붙은 우리의 가슴에 연두빛 싹이 돋아나는 기쁨의 날을 위하여 씨를 뿌리자,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아주 쏙 들어줘. 이렇게 써놓으면, 그죠? 쏙 들어오는데 이렇게 그냥 복잡하게 막 상식적 표현을 해놓으면 아주 난삽해집니다. 이게 간략하게. 자, 중요한 게 오늘 두 가지 강조했었죠. 뭐 강조했죠? 절제된 언어를 쓰라고. 절제된 저기 언어를 써야 그리고 담담하게, 그래야 이렇게
좋은 글이 됩니다. 깔끔하고. 그 다음 이거 볼까요? 얼어붙은 도시의 골짜기 같은 우리들의 서툰 가슴에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해요? 서로 어울리기 힘든 연상적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얼어붙은 하면은 비극적이고 서툰 하면은 뭐라고 그랬죠? 좀 전에 약간 희극적인 연상어가 떠오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연상적 의미가 다른 말이 그죠? 비극과 희극처럼 다른 말이 병치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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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삽한 느낌을 준다. 제가 저 위에서 어떻게 말했어요? collocation 하고 썼던 것. 병치 맞네요. 제가 한국말을 잘못 쓴 것 같아가지고. 자, 그리고 이름 없는 생명 같은 씨를 뿌리자. 이게 이제 우선은 이름 없는이라는 말, 이름 없는 생명 이 자체는 상당히 많이 들어봤죠. 이름 없는 새, 뭐 이름 모를 풀, 뭐 이름 모를 꽃,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관습적 그 인식에 의한 상투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투적 표현이죠. 늘 쓰는 그런 표현이고 또 생명 같은 시 이런 게 이제 좀 황당한 비유가 있으면 생경하다, 난삽하다, 잡박하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이 시가 피상적 주장이 되는 이유는 이라고 했는데요. 왜 피상적일까요? 자, 타자에게, 여기서 타자는 우리 모두가 되겠죠. 타자에게 자각과 반성, 자각이 있고 있으면 반성이 있죠. 깨달은 게 있으면. 그리고 동조와 참여, 동조, 같은 목소리 내고 동의하고 움직이는 거죠. 또 참여, 참여를 요청하는 권유적 진술을 하려면 화자 자신의 자각과 반성이 우선해야 된다. 그렇죠. 남에게 이러세요, 저러세요 하려면 자기부터 뭔가 반성이 있고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요 주어진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위시는 그래야 되는데 위시는 주어진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단정적으로 바라본다. 자각과 반성이 없고 특히 관찰과 탐구의 흔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단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했는데 저 위에서 보면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얼어붙은 도시의 골짜기 같은 우리들의 서툰 가슴에 연두빛의 싹이 돋아나 우리 서로 나눌 기쁨의 나를 위하여 이름 없는 생명 같은 씨를 뿌리자라고 하는데 너무 뜬금없고 우리 모두의 가슴이 서툰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죠. 다 단정 짓고 있어요. 간단하게. 그렇지 말라는 거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 텐데 복수를 쓰게 되면 저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해답이 뭐예요? 문제를 발견했으면 반드시 탐구와 고찰을 해야 된대요. 이렇게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냉혹한 세계를 봤으면 거기에 대한 탐구와 고찰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탐구와 고찰이 없이 다양성을 배제한 채 모두가 냉혹하고 모두가 서툰 것처럼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배제한 채 다수를 일반화해서 단정짓고 얼어붙은 가슴, 서툰 가슴 하듯이 이렇게 일반화해서 단정짓고 또 동조와 참여를 주장한다면 그것이 바로 피상적 주장이다. 한마디로 깊이가 없는 주장이죠. 피상적 주장이 안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탐구와 고찰이 있어야 되고 여기 있는 거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탐구와 고찰이 있어야 되고 또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무엇보다도 깨달음, 자각, 반성, 깨달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피상적 주장이 안 될 수가 있죠. 피상적 주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주장, 그것을 피상적 주장이라고 합니다. 네. 바람직한 권유적 진술은 이라고 했는데 이거 몇 번 했죠. 또 기억해 두세요. 문제가 생기면 관찰과 탐구부터 하고 각성과 반성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른 다음 그 깨달음에 동조와 참여를 주장해야 바람직한 권유적 진술이 된다.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찬찬히 살펴보고 또 찾아보고 연구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뭔가 깨닫고 깨달을 각자 깰 성자잖아요. 깨닫고 깨어나고 그리고 돌이켜서 또 살피고 그죠? 돌이켜 살펴보고 그리고 뭔가 도를 얻어야겠죠. 득도를 해야 되겠죠. 득도를 하고 그 도에 이른 다음에 그 깨달음에 대한 동조와 참여를 하라고 말하는 것. 네, 그것이 바로 동조하세요, 참여하세요, 같이 뭐뭐 합시다, 뭐뭐 하세, 또 뭐죠, 뭐뭐 하자, 뭐 이런 말을 쓰는 것. 네, 그런 말을 쓰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권유적 진술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한번 또 살펴볼까요? 자, 앞에서 나왔던 말인데요. 기억날까요? 기억나야 되겠죠. 우선 산속 깊은 곳의 샘물과 같은 우리들의 보이지 않는 속살, 이거는 뭐가 문제라고 그랬죠? 일단 샘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원천이고 속살은 생명의 일부분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런데 샘물 같은 속살하면 오히려 안 맞죠. 이거 샘물은 속살을 생기게 하는 원천인데 그래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 저자께서는 공통점도 밝혀놨어요. 공통점은 뭘까요? 둘 다 샘물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 속살도 옷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통점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색깔 터질 듯한 결실의 믿음. 네, 뭔가 색깔 터질 듯한 이건 또 뭐가 문제? 너무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죠. 너무 화려하게 묘사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뭔가 좀 겉이 화려하게 표현되는 것, 그러니까 표면적인 화려함을 내세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배운 적 기억 안 나세요? 초기에 배운 것 같은데 외화성 언어라는 표현을 썼죠. 네,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는 언어를 외화성 언어라고 해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화성 언어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렇게 외화성 언어를 써서 수식어가 이거 수식어죠. 수식어가 너무 화려한 표현을 쓰면 네, 이렇게 피수식어의 의미가 확 죽어버려요.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결실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그죠? 결실이 중요한데 이 앞에서 너무 화려한 외화성 언어를 쓰게 되면 이 피수식어 수식 받는 말이 확 죽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이제 외화성 언어를 많이 쓰는 것은 어떤 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인식할 때, 인식한다고 할 때, 인식의 과정 잘 아시죠? 인식을 할 때 피상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화려한 언어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죠?
피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대로만 눈에 보이는 데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의 표현도 이렇게 눈에 확 띄는 표현만 쓰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외화성 언어를 많이 쓰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자리 잡아 보약 만들고 깊은 땅속 꿈꾸는 뱀을 잡아 노리개 삼아. 너무 생뚱맞은 표현 같아요. 우선은 너무 생뚱맞은 표현이 들어오면 그런 걸 이제 생경하다라고 하죠. 네. 너무 생뚱맞은 표현들이 끼어들면 생경한 느낌을 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또 그거 말고도 너무 잔인하고 한마디로 맥락을 벗어나는 표현이죠. 네, 그러면 이제 시 전체에서 어떤 표현이 맥락을 벗어나는 너무 생경한 표현을 쓰게 되면은 시 전체에 뭐라 그럴까요? 지배적인 어떤 시 전체의 지배적 인상을 모호하게 만들어요. 지배적 인상을 해치죠. 그러니까 시 전체를 읽고 나서도 무슨 시를 썼지라는 것에 감이 안 잡혀요. 네, 그래서 너무 맥락을 벗어나는 생경한 표현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삼가하다가 아니고 삼가다니까 삼가하는 이건 틀린 표기입니다. 삼가는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깊은 몸으로 피어날 핏줄의 끝없음. 네, 깊은 몸. 이것도 굉장히 불편하죠. 뭔가 우리의 깊은 몸. 몸이 깊고 낮은 존재가 아니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병치될 수 없는 단어가 둘이 병치되고 있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영어로 카워케이션이 맞지 않다. 절대 병치 불가인데 같이 쓰면 안 되는 말이죠. 이렇게 안 되는 말이죠. 몸. 큰 몸, 작은 몸,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깊은 몸 이런 표현은 없죠. 예. 몸 깊은 곳으로 이거는 가능하겠네요. 우리들의 몸 깊은 곳으로 피어날 이렇게 쓰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핏줄의 끝없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하늘에 복이 없는 형제 같은 그 땅에도 여기 땅은 사물이고 형제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잘못된 표기죠. 그러니까 형제의 땅에도 이렇게 했으면 형제의 땅에도 이렇게 했으면 자연스러울 텐데 그러니까 또 표기가 잘못된 표기, 잘못된 표현이죠. 이거는 아예 틀린 표현이죠. 이런 잘못된 표현도 네, 전체적인 인상에 아주 난삽한 느낌을 준다라고요. 이렇게 뭔가 읽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난삽한 느낌을 준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들의 이름이 씨를 뿌리자. 아까 설명했죠. 네, 같은 내용이고요. 자, 정리 좀 볼까요? 타자에게 각성과 반성 또 나오죠. 이렇게 여러 번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타자에게 깨달을 성, 네, 깨어날 성자, 네, 깨어나는 거, 각성과 반성, 동조와 참여를 청유하려면 화자 자신의 각성과 반성이 우선해야 한다. 그렇죠. 만약 우선 안 하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시쳇말로 너나 잘해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화자 자신의 각성과 반성이 우선하고 또 어디에 이르러야 돼요? 뭔가 불교식으로 말하면 득도를 해야 되죠.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게 없으면 뭐라고 그러냐. 피상적 주장이다. 왜냐하면 이 앞에서는 깊이를 갖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피상적 주장만 하게 되면 피상적인 게 뭐야?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외화성 언어를 많이 쓰겠죠. 좀 전에 한 것만 화려한 언어들을 쓰게 돼요. 네. 그리고
시는, 네, 또 이거 나오네요. 시는 어떤 언어를 써요? 절제된 언어. 또 하나 있었는데, 절제된 언어 말고 또 뭐 있어요? 담담한 태도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된 언어로, 절제된 언어로 이루어진 세계다. 한마디로, 담담한 태도로 절제된 언어를 쓰는 것이, 네,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야 어디에 안 빠져요? 음, 그런 어떤 난삽함에 안 빠진다. 시의, 음, 시의 비유와 상징을 적극적으로 차용하는 것도 절제된 언어로 세계를 인식하려는 형식, 양식, 방법을 말하죠. 방법상의 미덕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네. 아주 오늘 중요한 말 많았죠. 앞에 하나만 딱 보고 끝낼게요. 이거 아닌데. 이거죠, 이거, 이렇게. 이거 꼭, 이게 강조하고 싶어요, 이렇게. 타자에게 자각과 반성, 동조와 참여를 요구하는, 권유적 진술을 하려면 화자 자신의 자각과 반성이 우선해야 한다. 주어진 문제를 지나치게, 이 시에 대한 거죠. 지어진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단정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각과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관찰과 탐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네, 원래 아까 이거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저 위에 걸 읽어버렸네요. 문제를 발견했으면 탐구와 관찰을 해야 하고, 그죠? 이것도 같은 거네. 어떤 걸 이건 거예요? 어차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관찰과 탐구부터 하고 각성과 반성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른 다음 그 깨달음에 대한 동조와 참여를 주장해야 바람직한 권유적 진술이 된다. 이거 읽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